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남편은 따분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사랑한다는 고백, 은밀한 약속, 그리고 내 험담까지. 그 활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배신은 흔히 영화 속 이야기로만 여겨진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더 잔혹했다. 믿어왔던 사람이, 가족이라 불렀던 이가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때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 믿었던 세월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정이라 불렀던 공간은 낯선 전쟁터로 변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고발이 아니다. 아이의 생명조차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며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던 치밀한 기만의 기록이다. 그리고 끝내 그 거짓을 뚫고 정의를 세우려 한 남자의 싸움이기도 하다. 끝은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일까? 그 답은 지금부터 드러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올해 50살, 김민호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리를 잡은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회사를 오가는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다. 아내 수진과는 대학 시절 만나 10년을 연애했고 결혼 생활도 어느새 15년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보이지 않던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늦은 퇴근과 잦은 야근, 주말마다 이유 모를 외출. 무엇보다도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작은 메시지 알림조차 감추려 애썼다. 처음엔 그저 바쁜 직장인의 일상이라 여겼다. 나 또한 회사에 묶여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 작은 의심은 곧 확신으로 굳어졌다. 새벽녘 들어오는 그녀의 몸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내 눈을 피하듯 허공만 응시하는 차가운 시선. 그 모든 단편들이 하나의 문장을 속삭이고 있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지도 못한 우연에서 찾아왔다. 샤워 중이던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다. 남편은 따분해.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이상형이야. 사랑한다는 고백, 은밀한 약속, 그리고 내 험담까지. 그 활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깊숙이 파고드는 칼날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 채 손끝이 저려왔다. 15년을 함께한 여자가 이렇게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그녀를 마주 앉혔다. 수진아, 이게 뭐야? 휴대폰을 내밀며 묻자 수진은 미동도 없이 태연히 답했다. 회사 동료랑 업무 얘기한 거야.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뻔뻔한 표정,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내 속은 뒤집혔지만 성급히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을 더 지켜봤다. 그러나 돌아온 건 잦아진 외출, 끊겨버린 대화, 식어버린 집안의 공기뿐이었다. 결국 다시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이번엔 더 노골적인 메시지가 내 눈을 찔렀다. 사랑해. 오늘 밤 우리 둘만. 그 순간 숨이 막히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 이후로 이어진 건 지옥이었다. 추궁, 거짓말, 끝내 드러난 불륜. 아내는 회사 동료와 1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더 끔찍한 건 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지는 끝까지 발뺌했다. 민호야, 이건 실수였어. 다시는 없을 거야.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특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처까지 바꾼 채 종적을 감췄다. 모든 책임은 결국 수진이 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혼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그녀가 가진 아이 문제까지 얽히며 수개월이 흘렀다.
다행히 내 손에 쥔 증거들이 충분했기에 판결은 내 뜻대로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굴욕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혼 후 1년 동안 나는 숨이 막히도록 바쁘게 살았다. 회사를 정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곧 궤도에 올라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다. 직원도 몇 명 채용했고 강남에 조그만 사무실도 마련했다.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옅어졌고 나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라며 등을 떠밀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그저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사무실에서 마무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자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다. 수진, 1년 만에 마주한 이름.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늘 단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흐트러진 머리와 야윈 얼굴 위로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떨리는 손끝은 절망을 말해주고 있었다. 화려하고 자신만만하던 과거의 그녀는 없었다. 내 앞에 선 건 삶에 쫓겨 초라하게 무너진 한 여인이었다. 왜 여기 왔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가 돌아왔다. 민호야,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정말 급한 일이야. 그 음성에는 지난날의 뻔뻔함 대신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순간 내 안에서 분노와 당혹,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동정심이 동시에 솟구쳤다. 가장 깊게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었음에도 이렇게 무너진 얼굴 앞에서는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무슨 일인데? 내가 묻자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아이 때문이야.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해. 그런데 법적 보호자 절차가 꼬여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의 아이라 해도 아이는 죄가 없지 않은가. 수지는 연신 말을 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연락을 끊었어. 병원에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리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을 통한 임시후견인 절차까지 밟아야 한대. 혼자서는 방법이 없어. 봉투 안에는 두툼한 의료 서류와 법원 문서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쉽게 답하지 못했다.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녀와 얽히고 싶지도 않았다. 머릿속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또 다른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들어와. 자세히 얘기해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현관 앞에서 마무리할 수는 없었다. 원망과 분노가 꼬리를 물고 있었지만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사실 하나가 내 발걸음을 붙잡았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실내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봉투 속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그 순간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가족사의 기록이 아니라 치열한 전투의 소막 같았다. 서류 속에는 병원 진단서, 수술 계획서, 병원 상담 기록과 법원 관련 문서들이 뒤섞여 있었다. 활자마다 무게가 실려 손끝으로 전해졌다. 진단서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라는 병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의사 소견에는 굵은 글씨로 경고가 적혀 있었다. 빠른 시일 내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나는 숨을 삼키며 종이를 내려놓았다. 미움이 아무리 깊어도 생명이 걸린 사실 앞에서는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나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 아이는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발 도와줘. 나 말고는 이 아이를 살릴 사람이 없어. 그 눈물은 배우의 연기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친부는 연락이 닿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도망쳤어. 회사도 그만두고 연락처를 바꿨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 나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남겨놓고 도망친 그 사람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했다. 하지만 수진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혼자 키운 거야? 내가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경제적으로도 병 때문에도 매일이 버거웠어. 그 절망의 고백은 내 가슴을 저미게 했지만
동시에 경계심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다. 하나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울부짖었고 다른 하나는 수진의 말이 혹시 함정은 아닌지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나는 결심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리라.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더 구체적인 요구를 꺼내놓았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민호야, 아이를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려줘. 그래야 수술 절차가 빨라진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뭐라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올리라고. 그게 제정신에서 나올 소리야? 순간 목이 조여오는 듯 숨이 막혔다. 배신도 모자라 이제는 내 존재를 방패 삼겠다는 것 아닌가. 수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친부는 이미 사라졌어. 병원은 법적 보호자가 명확해야 수술 허가를 내준다고 해. 임시 후견인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이는 기다릴 여유가 없어. 그녀는 봉투에서 병원 상담 기록을 꺼내 펼쳤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적 대리인의 지위가 불명확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로 인해 수술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곧 내가 법적 아버지가 된다는 뜻이었다. 양육비와 친권은 물론 앞으로 평생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수진아, 그게 말이 돼? 내가 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떠안아야 하지? 내가 단호하게 묻자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민호야,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어. 아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전부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다. 내 피가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 생명이야. 지금은 그거 하나뿐이야. 차갑게 밀어내고 싶었지만 무고한 아이를 향한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수진은 의사의 소견서를 다시 내밀었다. 굵은 글씨로 적혀 있던 단어. 심실중격 결손. 심장에 구멍이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심장 부담이 커져 결국 심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나는 의학 용어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아이 편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여전히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임시로 보호자 지정만 하면 안 돼? 왜 꼭 나여야 하지? 수지는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병원에서 그러더라.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걸려 수술이 지연된대. 임시 후견인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은 아이가 버틸 수 없어. 그녀는 마치 큰 양보라도 하듯 수술을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법적 보호자가 되어 달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다. 며칠 동안 나는 끝없는 갈등 속에 갇혀 있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쪽이 흔들렸지만 곧장 수진의 배신이 내 머리를 스쳤다. 그때마다 가슴이 다시 굳어졌다. 나는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 절대 하지 마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친한 형은 내 어깨를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민호야,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여자가 순수하게 부탁하는 게 아닐 거다. 다들 같은 말을 했지만 밤마다 눈을 감으면 가슴이 조여왔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내 외면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매일 부딪히며 싸웠다. 그 며칠 동안 수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문자, 전화, 심지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애원했다. 민호야, 시간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서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성은 내게 단호히 거절하라고 속삭였지만 감정은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나는 스스로 확인하기로 했다. 병원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긴 것이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이 늦어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끓어올랐다. 배신자의 목소리와 의사의 경고가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의사는 신장 초음파 사진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여기 보시면 심실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미 혈액이 역류하고 있어요. 약물로는 잠시 조절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폐동맥 고혈압이 올 수 있고 그 단계에 이르면 수술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나는 차가운 화면 속 작은 구멍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시간이 아이 편은 아니다. 병원을 나서자 수지는 거의 매달리듯 내 앞을 막았다. 맞지? 정말 급한 상황이야. 민호야, 제발 아이만 생각해줘. 나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그녀의 눈에는 진짜 절망이 비쳐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술잔을 비우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만약 내가 거절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아무리 수진을 미워해도 무고한 아이에게까지 화살을 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시 그녀와 얽힌다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동안 나는 갈팡질팡했다.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은 흔들렸고 곧장 배신의 기억이 밀려오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갈등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다만 수술을 위한 임시 조치만 허락한다는 것. 나는 수진을 불러 조건을 명확히 했다. 알겠어. 아이 수술 받을 때까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임시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이건 철저히 아이만을 위한 일시적 조치다. 둘째, 수술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이다. 셋째, 절대 이걸 핑계로 다른 요구를 하지 마라. 넷째, 모든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한다. 수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민호야,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조건 모두 지킬게. 정말 아이 때문이야. 나는 마치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찜찜함이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선생님, 이거 임시후견 절차만 하는 거죠?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나요?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고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정법원 비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동의서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지를 꽉 움켜쥐었다.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변호사는 다시 차분히 말했다. 임시후견인이라 해도 일정한 법적 책임은 따릅니다. 하지만 기간을 명시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안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수지는 점점 불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필요하다더라. 저것도 있어야 한다더라.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러려니 했지만 요구가 늘어날수록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말했다. 민호야, 혹시 통장 사본도 줄 수 있어? 경제적 능력 증명해야 한다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아이 수술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내 삶 깊숙이 파고들려는 또 다른 의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더 큰 문제는 수진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눈물로 무릎까지 꿇던 여자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순간부터는 마치 잃었던 권리를 되찾은 듯 당당해졌다. 어느 날은 아무렇지도 않게 입을 열었다. 민호야, 아이 병원비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법적 보호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수진아, 우리 약속 기억하지? 난 서류상 보증만 해주기로 한 거다. 돈 문제는 내 몫이 아니야.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미안해. 너무 급해서 그냥 해본 말이야.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 아이 퇴원하면 어디서 지낼지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생활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 마치 내가 다시 남편이라도 된 듯 장기적인 계획을 꺼내는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혹시 이 모든 게 아이를 핑계 삼아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치밀한 계산은 아닐까? 결정적인 장면은 어느 날 밤 찾아왔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호야, 시간 되면 같이 저녁 먹자. 그동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나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단순히 감사의 표시라면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그녀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며칠 뒤 우연히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찾아왔다.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원래 남의 메시지를 들여다보는 일을 꺼렸지만 이미 의심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문장은 내 눈과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호 완전 바보네. 아이 핑계대니까 그대로 넘어가잖아. 이제 조금씩 줄 당겨서 다시 묶어 놓으면 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이의 병은 사실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욱 기막혔다. 어차피 수술은 나중 문제고 일단 민호를 내 발밑에 두는 게 먼저야. 사업 잘 된다니까 다시 붙잡으면 내 생활도 안정되지. 나는 화면을 움켜쥔 채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다. 아이는 단지 방패였을 뿐 수진의 진짜 목적은 나를 다시 올감해 내 재산과 삶을 빼앗는 것이었다. 대화창을 더 내려보자 등골이 오싹해지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민호는 착해서 애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흔들려. 그거 이용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일단 후견인만 확보하면 나중에 재혼도 가능하지. 그럼 내 인생 완전 역전이야. 숨이 막혔다. 처음부터 그녀의 목표는 재혼이었다. 게다가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솔직히 애는 짐이지. 그래도 민호 낚는 미끼로는 최고야. 그놈은 이런 거에 약하거든. 자신의 친아이를 미끼라 부르다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나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깊게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끌려다녔다면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나는 결심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민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기로 한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은 못 내렸어. 좀 더 생각해 볼게. 나는 수진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건 명백히 기망 의도가 드러난 증거입니다. 법적으로는 사기 혐의로 다툴 수도 있어요. 반드시 증거를 보전하세요. 나는 곧장 스크린샷을 정리하고 대화 로그까지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병원에도 직접 연락했다. 의사와 재단 측 담당자가 차분히 설명했다. 친부가 아니어도 의료재단을 통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즉, 나와 상관없이도 아이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수진이 필사적으로 감춘 진실을 내가 스스로 찾아낸 순간이었다. 의료진은 마지막으로 단언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저희 재단에서 임시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부모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재단이 책임지고 절차를 밟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치료가 최우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다. 아이를 살릴 길은 있다. 수진을 통하지 않아도 나는 곧장 의료재단 담당자를 은밀히 만나 아이가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절차를 시작했다. 아이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것과 수진의 소샘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다. 그때부터 나는 철저하게 움직였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민하는 척, 속으로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카카오톡 대화는 날짜와 시간을 포함해 캡처했고 증거 보전 신청도 준비했다. 앞으로의 모든 대화는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통화는 앱으로, 만남은 작은 녹음기로. 그녀의 거짓말과 협박, 속임수를 모조리 기록해 법정에서 드러낼 계획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진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났다. 처음엔 애원하며 떨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갔다. 민호야, 빨리 결정해. 아이가 죽으면 내가 평생 책임질 거야. 나는 속으로 치를 떨며 녹음을 확인했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협박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리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도 많이 반성했어. 아이도 있고 우리 다시 가정을 꾸리자.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카톡에서 보았던 계획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미끼로 나를 재결합이라는 늪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민호야, 우리가 다시 살면 아이도 안정감을 얻을 거야. 너도 혼자보단 가족이 있는 게 좋잖아.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 삼아 다가오는 목소리에 섬뜩함이 느껴졌다. 가족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치를 떨었다. 한편 의료재단과의 절차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담당자는 아이 상태를 직접 확인했고 수술을 위한 법적 준비가 가능하다고 확답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이제 아이는 살릴 수 있다. 남은 건 수진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뿐이다. 의료재단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아이는 지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임시 후견인으로 나섭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아이를 살릴 방법은 분명 존재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진의 덫에 걸릴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 확인은 반드시 필요했다. 나는 직접 그녀의 속내를 끝까지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수진아,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 그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자신이 드디어 나를 다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 구석. 나는 주머니 속에 작은 녹음기를 켜두었다. 잠시 후 들어온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다. 민호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정말 끝이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면 어때? 나도 많이 반성했고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속이 뒤틀렸지만 나는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했다. 수진아, 정말 아이만을 위한 거지. 다른 속셈은 없는 거 맞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지.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이미 확인한 카카오톡 메시지와는 정반대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차례였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송 서류가 도착했다. 수진은 나를 상대로 법적 보호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내가 구두로 동의했다는 거지 주장을 내세우며 이제 와서 번복하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호소했다. 서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는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법적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나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사용할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숨이 막힐 만큼 분노했지만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이제 준비해둔 증거를 꺼낼 차례입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상한 대로입니다. 카톡, 통화 녹음, 의료재단 서류까지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숨조차 무겁게 내려앉은 듯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법대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판사님, 제 아이가 정말 위험합니다. 피고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번복하면 아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녀의 변호사 역시 감정에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안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피고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이미 내 손에는 그녀의 민낯을 드러낼 결정적인 증거가 준비돼 있었으니까. 오늘 그 가면을 벗기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원고 측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건 단순한 약속 번복이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피고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준비한 무대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판사님, 이것은 원고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화면에 첫 문장이 비춰졌다. 민호 바보 같은 놈, 아이 핑계대면 완전 넘어가. 법정 안이 술렁였다. 방청석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을 향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공개됐다. 일단 후견인 절차만 확보하면 나중에 재혼도 가능하지. 그럼 내 인생 완전 역전이야. 순간 수진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창백하게 변했다. 판사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원고, 이 메시지가 사실입니까? 수지는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그건 잠깐의 실수였어요. 제 진심은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판사의 눈빛은 냉정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다. 법정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다음으로 제시된 것은 통화 녹음이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내가 안 도와주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협박에 가까운 어조와 노골적인 재결합 요구가 그대로 재생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속삭임이 뒤섞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의료재단 담당자의 증언이었다. 재판장님, 현재 상황에서는 재단을 통해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수술 집행에는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아이의 치료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의 단호한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수진의 주장은 산산이 부서졌다. 판사는 엄중하게 판시했다. 원고의 행위는 아이의 병을 빌미로 피고로 하여금 법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 기망 행위로 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의 허위 진술과 기망 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형사적 구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선언이 나오자 수진은 완전히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마지막 변명을 토해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아이를 위했어요. 표현만 잘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법정의 공기는 이미 그녀에게서 돌아섰고 그 목소리를 믿어줄 이는 없었다. 나는 최종 진술에서 담담히 말했다. 저는 아이가 치료받는 것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의료재단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망 행위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곧 확정되었다. 수지는 아동을 이용해 나를 기망하려 한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혔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판결과 함께 법정 기록 일부가 공개되며 그녀의 사회적 신용이 와해된 점이었다. 아픈 아이까지 이용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가까웠던 이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렸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수지는 마지막까지 원망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 눈빛을 차갑게 응시하며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모든 가면은 벗겨졌다. 남은 것은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파멸뿐이었다. 한편 아이의 수술은 의료재단을 통해 무사히 진행되었다. 재단은 임시후견인을 선임했고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했으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료진은 오히려 말했다. 이런 복잡한 경우에는 재단을 통한 절차가 더 신속하고 안정적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아이의 수술비 일부를 익명으로 병원에 직접 납부했다. 아무리 수진을 미워해도 아이는 잘못이 없었다. 돈을 그녀에게 건네는 대신 병원 계좌로 바로 송금한 이유는 분명했다. 비용이 다른 용도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날 이후로 수진의 삶은 무너졌고 아이는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 나는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적어도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남아 있었다. 판결이 끝난 뒤에도 수진은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단 한 줄의 답장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냉정히 말했다. 계속 괴롭히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선을 긋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수진도 결국 연락을 끊었다. 더 이상 나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은 듯했다. 몇 달 뒤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은 그녀가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끝없이 번지는 소문 속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그건 철저히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언제든 또다시 배신할 수 있다. 동시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도 굳어졌다. 만약 그때 내가 속아 넘어갔다면 지금쯤 그녀의 조종 아래 재혼이라는 족쇄를 차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자유다. 사업은 안정궤도에 올랐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다. 무엇보다 수진이라는 독같은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이 나를 숨쉬게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만남에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은 확실히 길러졌다. 이제는 2번 다시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아이 소식도 가끔 의료재단을 통해 전해 들었다. 후견인 가정에서 따뜻하게 돌봄을 받고 있으며 수술 이후 건강하게 회복 중이라고 했다. 어쩌면 그 환경이 아이에게는 더 나은 미래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악한 자는 응당한 대가를 치렀고 무고한 아이는 보호받았으며 나는 자유를 되찾았다. 정의가 끝내 승리한 결말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